한국판 이야기. 나와 내연녀는 5년 동안 몰래 관계를 이어왔지만 아내는 한 번도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내연녀가 쌍둥이를 낳고 나서야 나는 아내의 잔인함을 깨달았다. 내 이름은 박진욱, 올해 42살이다. 겉으로 보기에 내 인생은 많은 남자가 부러워할 만했다. 풍족한 가정, 도시에서 운영하는 작지만 안정적인 인테리어 회사, 현명한 아내와 착한 딸, 양가 부모님 모두 걱정이 없으셨다. 하지만 그 번듯한 겉모습 뒤에 내가 5년 동안이나 은밀하고 이기적이며 거짓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내의 이름은 차선영이다. 우리는 결혼한 지 15년 되었고 13살짜리 딸 서연이가 있다. 선영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유형의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온화하고 말이 적었으며 마른 체형의 얼굴에는 항상 인내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선영은 진정한 의미의 가정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내 식사부터 잠자리, 집안의 모든 지출까지 챙겼다. 내 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선영의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과 그녀가 처가를 통해 빌려온 대출금 덕분이었다. 선영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를 배신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여자는 강유라다. 나보다 10살 어리다. 유라는 5년 전 내가 회사에 채용한 사무직원이었다. 젊고 예쁘고 애교 섞인 말투로 항상 나를 존경심과 애교가 뒤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 좋았고 내가 아직 매력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점차 그 관심은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되었다.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 잘 알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처음 선을 넘었을 때 나는 그저 한순간의 실수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실수는 5년 내내 계속되었다. 그 5년 동안 나는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았다. 낮에는 회사 대표이자 이웃들 눈에는 다정한 남편, 딸에게는 모범적인 아빠였다. 밤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늦게 귀가했다. 야근한다고 할 때도 있었고 고객 접대가 있다고 할 때도 있었으며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할 때도 있었다.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처음과 같은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선영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소란을 피우거나 캐묻거나 내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을 추궁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유라가 고의로 내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을 남긴 적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번에는 틀림없이 들키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영은 힐끗 쳐다보더니 아주 부드럽게 물었다. 또 접대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누구랑 부딪혔나 보네. 나는 구명조끼라도 잡은 듯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따랐다. 선영은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내 셔츠를 벗겨 세탁하러 가져갔다. 그녀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고 분노도 책망도 심지어 슬픔도 없었다.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온 밤에도 선영은 일어나 따뜻한 꿀물을 타주고 옷을 걸고 바지를 개어주었다. 불평 한마디 없었다. 가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선영이 너무 순진한 걸까? 아니면 너무 유약한 걸까? 여자는 예민하지 않던가? 낯선 향수 냄새, 미처 다 지우지 못한 문자 메시지, 이유 없이 인출된 돈들, 설마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나는 선영의 침묵을 내 자신을 변명하는 핑계로 삼기도 했다. 아마 그녀가 딸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 감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나는 가정을 지키면서 밖에서 새로운 감정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현명한 아내를 둔 것이 행운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종종 불만을 표시했다. 오빠 와이프는 너무 순종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여자였으면 벌써 난리 쳤을 거예요. 유라는 또한 내가 아이를 가지면 반드시 이혼해서 자신에게 정식 명분을 주고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내 마음속에서 선영은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아내였다. 유라는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었고 선영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탐욕스럽게 둘 다 갖고 싶었다. 석 달 전 유라가 나에게 머릿속이 하얘지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가 임신했고 그것도 쌍둥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기쁘면서도 공포에 휩싸였다. 나는 항상 아들을 원했다.
서연이는 딸이었고 딸을 사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대를 이을 아들을 갖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니. 유라는 나를 안고 울며 말했다. 정식 명분을 원해요. 오빠가 나랑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이들에게 당당한 성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두 아들이 생긴다는 흥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과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재산 분할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선영이 소란 없이 이혼에 동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유라와 아이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선영의 성격상 그녀가 울고 아파하겠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나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유라가 아이를 낳은 날, 나는 흥분한 나머지 선영이 가장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한 상자를 사들고 집으로 갔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최소한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연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옆에 숙인 익숙한 뒷모습. 나는 식탁에 샤인머스켓 상자를 내려놓으며 선영을 불렀다. 할 말이 있어.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고 손은 여전히 냄비를 젓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평온했다. 무슨 일인데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유라가 애를 낳았어. 쌍둥이야. 아들 둘. 나는 반응을 기다렸다. 숨막히는 소리, 비난, 아니면 최소한 질문이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선영은 그저 아주 작게 응이라고 대답하고는 마치 내가 날씨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계속 요리를 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모호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선영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음식을 접시에 담아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울 정도로 평온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요? 축하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바로 그 침착함이 나를 처음으로 두렵게 만들었다. 마치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선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겁게 흘러갔다. 선영은 평소처럼 나와 딸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서연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서둘러 웃으며 말했다. 그냥 회사 일이야.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회사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선영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고 내가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느꼈던 그 싸늘한 감각을 아직도 기억한다. 방 안의 공기는 굳어 있었고 모든 시선이 마치 내가 죄인인 양나에게 쏠렸다. 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계셨다. 아버지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서 강한 척 하셨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늙은 남자가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집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가 든 종이 가방을 꽉 쥔 채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도망치는 것처럼 쿵쾅거렸다. 어머니가 먼저 나를 보셨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약한 질문 같았다. 사실대로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한숨은 마치 느린 칼날처럼 내 자존심을 베는 것 같았다. 방금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한 거 알아? 아버지가 돌아섰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기에 감히 그런 짓을 하냐고 묻더군.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요, 아버지?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내 손에서 종이 가방을 확 낚아채더니 종이 몇 장을 꺼내셨다. 나는 구겨진 종이 가장자리와 뒤섞인 파랗고 붉은 잉크 자국을 보았다. 잠시였지만 나는 집 안 공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즉시 이해했다. 네가 서명한 게 이거냐? 아버지가 으르렁거리셨다. 네, 그 서명 하나가 누굴 해치는지 알아? 나는 침을 삼켰다. 목이 꽉 막혔다. 아버지가 회사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궁지에 몰렸던 일,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자극을 받아 터져버렸던 그 일.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단지 나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집으로 직행해서 부모님 머리 위로 판결처럼 쏟아질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손을 짚고 일어서셨다. 쓰러질 듯 비틀거리셨다. 내가 급히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피하셨다. 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무섭게 하지 마라. 어머니가 애원하듯 작게 말씀하셨다. 엄마한텐 너 하나뿐이야. 그 말에 심장이 찔리는 듯 했다. 어머니를 안고 싶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단지 내 마지막 공정함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종이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줄을 똑바로 가리키셨다. 이것 봐라. 네가 상사를 모욕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서 전체의 체면에 먹칠을 했다고 하더구나. 사람들이 널 해고할 생각이라는 거 알아? 이 동네에서 부모님이 사는데 사람들 말 한마디면 우리 가족 전체를 진흙탕에 처박을 수 있다는 거 몰라?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한 번도 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화나시면 보통 조용히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돌아오셨고 모든 일은 저절로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거칠게 하셨다. 마치 지금 말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내 목소리가 쉬어있는 것을 느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잘못이 없다고? 인생이 옳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옳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내가 바르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옳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어떤 침묵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셨다.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가 물을 따라드렸다. 어머니는 한 모금 작게 마셨지만 눈은 여전히 나에게서 떼지 않으셨다.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큰 사고를 친 거니? 나는 눈앞에 늙은 두 분을 보며 마음이 물 만난 진흙처럼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저 그들에게 내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궁지에 몰렸어요. 서명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명한 거예요. 녹음 파일도 있고 서류도 있어요. 부모님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고개 숙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니었다. 마치 두 가지 선택지, 자식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평온을 지킬 것인가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사람 같았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것들 어디에 보관하고 있니? 나는 가방을 가리켰다. 여기 안에요. 자취방에 두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셨다. 나는 놀랐다. 아버지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시던 휴대폰이었다. 아버지가 그것을 책상 위에 놓으셨다. 여기에 다 옮겨. 그리고 나서 나한테 줘. 나는 어리둥절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추셨다.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란 건 안다. 네가 가지고 있으면 성질 급해서 무슨 바보 같은 짓이라도 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내가 갖고 있겠다. 난 늙어서 그들이 협박하기도 어려울 거다. 이번 한 번만 아버지 말 들어라. 나는 아버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번 한 번만 아버지 말 들어라. 그 말은 마치 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게 하는 갈고리 같았다. 내가 자전거에서 넘어지기만 하면 아버지가 안아 일으키며 먼지를 털어주시던 때. 괜찮아. 아빠가 있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든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옮겼다. 진행률 표시줄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마치 아버지에게 뜨거운 숯덩이를 건네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아버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조심스럽게 잠그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를 보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아들아, 엄마는 네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아. 그냥 네가 평안하기만 하면 돼.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피하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약간의 온기를 전해주고 싶은 듯 가볍게 쥐었다. 죄송해요. 내가 말했다. 부모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젖은 눈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돌리셨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하셨다. 오늘 밤은 집에서 자거라. 내일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나는 얼어붙었다. 저랑 같이 어디를요?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다. 그 사람들 만나러.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맞서는 것이고 그들이 부모님을 겁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저기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더 이상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옛날 방에 누워 바깥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아버지의 무거운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똑바로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속에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내일 아침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있었다. 그들이 이미 내 가족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을 건드렸을 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하늘은 아직 어둑했고 골목에서는 이웃 아주머니가 빗자루로 쓰레기를 쓰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낡은 집이 이상하게 답답하게 느껴졌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언제부터인지 이미 앉아 계셨다. 셔츠는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다. 아버지 앞에는 김이 나는 찻잔이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신 것 같았다. 일어났구나. 아버지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아버지, 몇 시에 갈까요? 아버지가 시계를 보셨다. 조금 있다 아침 먹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뜨거운 죽그릇을 들고 나오셨다. 내 앞에 하나, 아버지 앞에 하나 놓으셨다. 어머니는 별 말씀 없이 조용히 따뜻할 때 먹어라 라고만 하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만 떠올랐다. 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위협할까? 무슨 이야기를 꺼내 압박할까? 나는 예전에 두렵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이 일에 끌려 들어오시자 나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일어나 외투를 입으셨다. 가자. 우리는 집을 나섰다. 떠나기 전 어머니가 문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셨다. 손은 나무 문틀을 잡고 있었다. 내가 돌아보니 어머니의 눈이 붉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어머니, 집에서 잘 쉬세요라고만 겨우 말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지랑 잘 다녀와라.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 말은 마치 당부 같았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다. 차는 천천히 일정하게 달렸다. 나는 백미러로 아버지의 머리가 생각보다 더 희끗해진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부모님을 뒤에 서서 걱정하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분들도 나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차를 세우고 나를 돌아보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할 테니 너는 성급하게 굴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만남은 크지 않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우리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임 부장님이었다. 아버지보다 몇 살 위였고 예전에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그는 먼저 나를 보았다. 눈빛은 탐색적이면서도 차가웠다. 자네가 진우 군인가? 그가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형님, 아들 교육 잘 시키셨네요. 이제 일하면서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증거도 남길 줄 알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입을 열려는데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다. 아버지는 옅게 웃으셨지만 목소리는 아주 분명했다. 애들이 아직 어리지만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죠.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억지로 몰아붙이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임 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아버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조용히 끝내려면 제대로 조용히 끝냅시다. 내 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고칠 것이고 만약 너무 압박한다면 아버지가 주머니에 가볍게 손을 얹으셨다. 이 나이 먹고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 말은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가 이런 모습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지도 돌려 말하지도 않으셨다. 방 안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마침내 임 부장이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앞으로 자네도 분수를 알아야 할 걸세. 아버지가 일어서셨다. 분수를 안다는 게 굴욕을 참는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내 등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앞서 걸으셨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마음은 가벼워지면서도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나를 막아주셔서 가벼웠고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무거웠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빛은 며칠 전처럼 여전히 평온했다. 왔어요? 선영이 말했다. 나는 앉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무슨 일이야? 선영이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집문서, 통장 그리고 이거요. 나는 서류 맨 위에 뚜렷하게 인쇄된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를 보고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이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조용하게 올 줄은 몰랐다. 선영아, 나는 쉰 목소리로 불렀다. 생각은 잘해본 거야? 선영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화내지도 울지도 않고 단지 지친 눈빛이었다. 5년이었어요, 여보. 선영이 천천히 말했다. 충분히 오래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에겐 아이가 있잖아. 바로 아이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아이가 거짓으로 가득 찬 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이 막혔다. 양육비는 충분히 줄게. 아이를 버리지 않아.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이 아빠 역할을 하는 걸 막지 않아요. 단지 내가 당신 아내이기를 그만두는 것뿐이에요.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선영이 유약하다고 생각했었다. 이제야 그녀의 침묵이 인내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여자는요? 선영이 계속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유라와 갓 태어난 두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탐욕의 대가가 어느 쪽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책임질 거야. 나는 안전한 대답처럼 말했다. 선영이 아주 옅게 웃었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행복하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선영이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다. 서류는 서명했어요. 읽어보고 결정해요. 서연이는 당분간 외갓집에 데리고 가 있을게요. 일이 끝나면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선영이 문으로 걸어갔다. 떠나기 전 그녀는 돌아보며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했다. 당신은 내가 약해서 순한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문이 닫혔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온화한 여자의 잔인함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소리 지를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이 그저 단호하고 깨끗하게 떠나버리는 것.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를 기다리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은 나에게 회색빛 아침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다.
선영은 서연이를 데리고 외갓집으로 갔다. 익숙했던 집은 갑자기 텅 비어 차갑게 느껴졌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불은 켜져 있었지만 부엌에서 들리던 선영의 슬리퍼 소리도 따뜻한 국 냄새도 방에서 아빠 하고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도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여러 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나에게 망설일 권리가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었다. 선영은 나보다 너무 앞서 나갔다. 그녀는 나에게 붙잡을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저 차갑고 명확한 길 하나만 남겨두었다. 사흘 후 나는 병원으로 유라를 찾아갔다. 두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다. 붉고 작고 백백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빚쟁이라는 것을 느꼈다. 유라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다. 그 여자한테 말했어요? 유라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그럼 잘 됐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여자 순하니까 오빠를 힘들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나는 한때 나를 매료시켰던 유라의 얼굴을 보며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선영이가 서류에 서명했어. 내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일이 내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아. 유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간단하지 않다니요? 내가 오빠 아들 둘을 낳아줬는데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나는 침묵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유라에게 내 진짜 생각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저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했다. 양육비는 줄 거야. 내가 말했다. 아이들에게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할 거야. 하지만 결혼 문제는 확신할 수 없어. 유라가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어떻게 약속했어요? 내가 오빠를 위해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와서 발뺌하려는 거예요? 방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두 아이를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발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 나는 방금 가정을 잃었단 말이야. 유라가 옅게 웃었다. 가정? 나랑 몰래 만날 때도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유라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가 모를 줄 알아요? 유라가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와이프가 모를 줄 알아요? 순한 여자라고 바보는 아니에요.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도록 오랫동안 걸었다. 머릿속에는 선영의 눈빛, 유라의 눈빛, 그리고 두 아이의 붉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세 개의 세계가 나를 세 방향으로 끌어당겼고 나는 그 가운데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저녁에 아버지께서 전화하셨다.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차려놓으셨다. 나는 집으로 갔다. 소박한 밥상, 세 사람뿐이었다. 어머니가 내게 생선살을 발라주시며 탐색하듯 나를 보셨다. 그쪽은 어떻게 됐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나는 어머니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 나는 사실대로 답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은 건강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선영이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선영이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네가 그 여자랑 아이를 낳은 걸 탓하지는 않는다. 다만 네가 상처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슬플 뿐이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이혼하려면 제대로 해. 그쪽이 손해보게 하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옷장을 열어보니 선영의 옷은 거의 다 정리되어 있었고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선영이 입던 낡은 스웨터 하나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냄새에 목이 메었다. 나는 선영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서명할게. 내가 말했다. 서류에 적힌 대로 다 할게. 선영은 몇 초간 침묵했다. 고마워요.
서연이는 내가 머뭇거렸다. 보고 싶어. 주말에요. 선영이 답했다. 막지는 않을게요. 통화는 간단하게 끝났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치 내가 붙잡을 권리가 없는 이별 의식을 마친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서연이를 만났다.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고 서럽게 울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선영은 옆에 서서 끼어들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아빠, 나 버리지 마.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는 너 안 버려. 나는 속삭였다. 그냥 이제 같은 집에 살지 않을 뿐이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아이에게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알았다. 돌아갈 때 나는 선영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결국 미안해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다. 선영은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다. 이미 늦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탐욕의 대가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람이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할 만큼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서류에 서명한 날 이후 나는 공식적으로 두 책임의 강둑 사이에 사는 남자가 되었다. 한쪽에는 한 지붕 아래 온전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했던 딸 서연이가 있었다. 다른 쪽에는 갓 태어나 돈과 나의 존재가 필요한 유라와 쌍둥이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잘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외갓집에 들러 서연이를 보거나 병원을 거쳐 유라의 집으로 갔다. 몸은 피곤했지만 더 피곤한 것은 항상 어딘가에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리는 것이었다. 유라는 일주일 후에 퇴원했고 임시로 빌린 아파트로 갔다. 나는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분유와 아기용품을 사주었다. 내가 갈 때마다 유라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중에는 짜증스럽게. 내가 남편도 없이 애 낳은 여자라는 소리 듣게 할 거예요? 유라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나는 잠든 두 아이를 보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너희 모자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결혼은 시간이 필요해. 유라가 차갑게 웃었다. 오빠의 시간이라는 게 나랑 몰래 만나던 그 몇 년이었는데 이제 와서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더 늦게 귀가하고 덜 들렀다. 피하면 피할수록 유라는 더 초조해했다. 그녀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했고 때로는 내가 서연이와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전화했다. 한 번은 서연이가 계속 울리는 내 휴대폰을 보고 물었다. 아빠, 바빠? 나는 전화를 껐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니, 아빠 여기 있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예전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 때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선영은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내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돈을 더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아이 앞에서 내 흉을 보지도 않았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한 번은 선영에게 물었다. 나를 원망해? 선영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원망해서 뭐해요? 피곤하게. 그냥 내가 당신을 믿었던 그 세월이 아까울 뿐이에요. 그 말은 욕설보다 더 아팠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저녁 유라에게 가던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어디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유라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차 돌려. 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차를 돌려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아버지는 곁에 앉아 계셨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저혈압이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나를 보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요즘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가늘고 차가웠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가 널 걱정시켰구나. 나는 목이 메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를 보셨다.
눈빛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아들아, 엄마는 네가 누굴 사랑하는지 묻지 않는다. 그냥 네가 마음 편히 살고 있는지 묻고 싶구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질문은 내 안에 텅 빈 곳을 정통으로 찔렀다. 나는 편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시작한 날부터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유라가 우리 부모님 댁으로 찾아왔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당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는 유모차에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작지는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유라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진우 씨 아이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충격에 빠지셨고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셨다. 누구도 유라가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유라를 한쪽으로 끌고 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라는 억울함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서요. 이제 분명히 해야겠어요. 내 아이들이 제대로 된 명분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가오셨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격했다.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게. 집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유라는 아이를 내려놓고 지난 몇 년간의 일과 내가 했던 약속에 대해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그녀는 울었지만 눈물은 그녀의 단호함을 가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셨다. 네가 내 아들 아이를 낳았으니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거다. 유라가 나를 돌아보았다. 오빠, 말해봐요. 나는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그들 사이에 섰다. 나는 부모님을 보고 유라를 보고 그리고 선영과 서연이를 생각했다. 나는 뒤늦게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결정을 기다리게 하는데 익숙했고 나 자신은 회피해왔다. 아이들에게 책임은 다할 거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결혼은 안 해. 유라는 망연자실했다. 전 부인 때문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자신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떤 약속도 할 자격이 없어. 유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안고 떠났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당의 빗소리와 섞여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잔인함은 선영처럼 침묵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길이 매우 길고 고통스러우며 누구도 나를 대신에 걸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유라가 아이를 안고 부모님 댁에 다녀간 후 모든 것이 더 차갑고 날카로운 다음 장으로 넘어간 듯했다. 유라는 더 이상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통의 문자만 보냈다. 걱정 마세요. 더는 오빠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읽고 나니 오히려 불안해졌다. 나는 유라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침묵은 조용히 번져가는 균열 같았다. 나는 여전히 분유, 기저귀, 병원비, 집세를 꼬박꼬박 보냈다. 아빠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했다. 단 한 가지, 온전한 존재감만 빼고 아이들을 보러 갈 때마다 유라는 나를 들여보내 주었다. 울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차가울 정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바로 그 평온함이 나를 더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한편 서연이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한 번은 아이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이가 아주 작게 물었다. 아빠는 이제 나 사랑 안 해? 그 질문에 나는 목이 메었다. 왜 그렇게 물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다. 친구가 그랬어. 아빠한테 다른 아기가 생기면 원래 있던 자식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서연이는 아빠 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서연이는 나를 꽉 껴안았지만 나는 말이 내가 만든 아이의 작은 세상 속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간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왔어요. 나는 즉시 모든 일을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선영은 곁에 앉아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그 광경은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했다. 의사는 서연이가 단순한 바이러스성 고열이라며 하루 이틀 지켜보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복도에 단둘이 남았을 때 나는 선영에게 말했다. 고마워.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서 아이 좀 봐요. 난 죽 좀 사올게. 나는 선영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이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선영이었지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 남았다. 서연이는 잠이 들었고 작은 손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보며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이른 아침 아버지께서 오셨다. 아버지는 서연이를 보시고는 나를 돌아보셨다. 너는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있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있을게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아들아,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지만 아직 망설이면 남은 것마저 잃게 될 거다. 나는 아버지를 보며 묻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듯 했을 때 유라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다. 진우 씨, 이쪽으로 잠깐 와줄 수 있어요? 유라 씨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나는 즉시 달려갔다. 유라의 원룸은 어둡고 어수선했다. 유라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채맸다. 두 아이는 이웃집에 맡겨둔 상태였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유라는 나를 보고 아주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신경안정제를 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런 약은 왜 먹는 거야? 유라가 어깨를 으쓱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는 앉아서 목소리를 낮췄다. 유라야, 내가 너랑 결혼은 안 하지만 널 버리지는 않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유라가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말은 참 쉽게 하네요. 오빠는 옛가족도 있고 큰딸도 있고 부모님도 있잖아요. 근데 난 결국 남은 게 이 두 아이랑 내연녀라는 이름뿐이에요. 나는 침묵했다. 나에게는 반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거 알아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나는 오빠에게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면 오빠가 나를 선택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건 나였네요. 나는 목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다. 미안하다. 미안함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지. 유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 혼자 일어설게요. 그냥 오빠가 이 두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것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유라의 원룸을 나오며 나는 복도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끼친 결과의 무게를 뚜렷하게 느꼈다.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도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 댁으로 갔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더 이상 모든 것이 내 손을 벗어나게 두지 마라. 이제는 제대로 사는 법을 선택해야 할 때다. 나는 옛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회피하지 않고 공허한 약속을 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앞길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어떤 날은 서연이를 만나고 어떤 날은 두 아이에게 갔다. 더 이상 급하게 들러 잠시 앉아 있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떠나는 식은 아니었다. 나는 더 오래 머물렀고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일들을 했다. 분유를 타고 아이를 재우고 집을 청소했다. 그런 일들은 피곤했지만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피곤함이었다. 유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가끔 유라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어떤 질문은 꺼내는 것만으로도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작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유라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더 자주 데려가 줄 수 있어요? 나는 손을 멈췄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유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아이들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자라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말에 나는 뜨끔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서 할게. 그 주 주말 나는 두 아이를 부모님 댁에 데려갔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시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눈물을 터뜨리셨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차례로 안으셨다.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어머니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셨다. 아버지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무겁지만 따뜻했다. 피부치라면?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누구도 버릴 수 없는 거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하나의 문은 열렸다. 같은 날 선영이 서연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왔다. 서연이가 두 아기를 보았을 때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나는 아이가 격하게 반응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아주 작게 물었을 뿐이다. 아빠, 얘네가 내 동생들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연이는 다가가 잠든 두 아이를 보더니 선영을 돌아보았다. 엄마, 아기들이 엄청 작다. 선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작으니까 더 잘 돌봐야 해.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한때 내 두세 개였던 두 여자 사이에 서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아무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눈물도 비난도 없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만이 있었다. 저녁에 모두가 돌아간 후 아버지가 나를 마당으로 부르셨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눈빛이 깊었다. 자식들이 널 존경할 필요는 없다. 그냥 네가 제대로 살면 된다. 이미 저지른 잘못은 이제 착실하게 사는 것으로 밖에는 갚을 길이 없다. 그 말씀은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달 후, 유라가 한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정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시기로 했다. 떠나기 전 유라는 나를 집 근처 작은 카페로 불렀다. 한동안 떠나 있을게요. 유라가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 내가 대답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유라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걱정 마세요. 바보 같은 짓은 안 해요. 그냥 스스로 단단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유라가 슬프게 웃었다. 뭐가 고마운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말로 꺼내면 이야기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유라가 떠난 후 나는 서연이에게 더 집중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같이 밥을 먹고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서연이는 점차 웃음이 많아졌지만 어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꾸고 놀라서 울며 아빠를 찾았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조여왔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나에게 물었다. 아빠, 나중에 내가 아빠처럼 될까? 나는 깜짝 놀랐다. 뭐가?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거. 나는 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니, 너는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아빠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나는 아이가 내 젖은 눈을 볼까봐 고개를 돌렸다. 선영은 자신을 위한 삶을 더 많이 살기 시작했다. 저녁에 수업을 하나 더 들었고 가끔 친구들과 어울렸다. 만날 때마다 선영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가깝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선영의 평온함은 그녀가 정말로 나를 넘어섰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한 번은 선영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내가 달랐다면 당신은 남았을까? 선영은 망설임 없이 나를 보았다.
아니요. 어떤 균열은 억지로 메우면 더 보기 흉해질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고 싶은 것이 없었다. 점점 나는 쓰라리지만 명확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실수의 대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을 평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당하며 사는 것이었다. 아무도 나를 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 자신이 매일 빚을 갚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가장 큰 시련이 아직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이 자라고 더 어려운 질문들이 나타나고 내가 더 이상 숨을 곳 없이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할 때 시간은 이전의 사건들처럼 시끄럽지 않게 그러나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질문들과 마주하기에 충분히 길게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새로운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몇 번만 서연이를 만나는 것, 매일 밤 차가운 원룸으로 돌아오는 것에 익숙해졌다. 익숙해졌지만 결코 편안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서연이를 학원에서 데려오고 있었다. 아이가 갑자기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다음 주에 우리 반 학부모 상담이 있어. 나는 즉시 대답했다. 응, 아빠가 휴가 낼게.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엄마가 아빠 바쁘면 자기가 가도 된대. 그 말에 나는 한 박자 멈칫했다. 나는 선영이 내 역할을 막지는 않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내 아이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기분은 어떤 비난보다 더 아팠다. 그날 밤 아빠가 갈게. 내가 확실하게 말했다. 걱정 마. 서연이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마치 아이가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으려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전화해서 이제 괜찮다고 알려왔다. 전화기 너머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고향에 한동안 가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유라가 말했다. 엄마가 아이들 봐주시고 애들 좀 더 크면 다시 일하러 올라올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대답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유라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 걱정은 너무 하지 말고 서연이 걱정이나 해요. 그 아이가 제일 힘들었을 테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처음으로 유라가 질투가 아닌 아주 다른 목소리로 서연이를 언급했다. 학부모 상담 날 나는 일찍 도착했다. 선영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등은 꼿꼿했고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내게 옛 지인에게 하듯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선생님이 서연이의 이름을 부르자 나와 선영은 함께 일어섰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한 아이에게 함께 책임이 있는 두 어른이었다. 선생님은 서연이가 착하고 성적도 좋지만 작은 우려사항이 있다고 했다. 요즘 아이가 예전보다 발표를 잘 안 해요.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나는 선영을 쳐다보았다. 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을 나오며 선영이 내게 말했다. 아이한테 시간을 좀 더 써줘요. 서연이는 말은 안 해도 다 신경 쓰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노력할게. 선영은 나를 보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노력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노력이라는 단어를 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동네 찻집으로 나를 부르셨다. 아버지는 나를 오랫동안 보시더니 물으셨다. 외롭지 않으냐? 나는 옅게 웃었다. 외롭죠,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외로움은 네가 치러야 할 대가다. 하지만 네가 제대로 살 줄 안다면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교훈이 될 거다. 나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동정심 때문에 누가 돌아오길 바라지 마라. 그리고 책임을 핑계로 내 진짜 감정을 외면하지도 마라. 네가 잘못한 곳에서 매일 조금씩 고쳐나가라. 그 말씀은 밤늦게까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부르기 전에 찾아가고 선영이 말하기 전에 학원비를 보내고 유라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아이들을 보러 갈 약속을 잡았다. 나는 더 이상 용서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단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를 데려다 줄 때 아이가 내게 물었다. 아빠, 나중에 내가 커서 멀리 떠나면 아빠 슬플 거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슬프겠지만 네가 잘 사는 걸 보면 기쁠 거야.
서연이가 나를 안으며 아주 작게 말했다. 나는 아빠가 먼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는 어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 선영이 새로운 직책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축하 문자를 보냈다. 선영은 짧게 답장했다. 고마워요. 더도 덜도 없었다. 나는 그 거리가 그녀의 선택이며 내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지나온 길을 생각했다. 나는 예전에 선영의 잔인함이 침묵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진짜 잔인함은 한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당신을 마음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책임을 더 분명히 볼 뿐이었다. 착실하게, 꾸준하게, 과시하지 않고 사는 것.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내 아이들이 돌아보았을 때 우리 아빠는 잘못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어려운 질문들은 아이들이 더 컸을 때, 진실을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을 때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나는 약속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의 장마는 일찍 찾아왔다. 길고 무거운 비가 내려 도시는 항상 내 마음처럼 축축했다. 나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출근하고 서연이를 데리러 가고 두 아이를 방문하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나는 이 평온함이 더 큰 질문들 앞에 놓인 고요한 수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장문 숙제를 가져왔다. 주제는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였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펜을 깨물며 망설였다. 아빠, 서연이가 불렀다. 나 뭐라고 써야 해?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쓰면 돼. 서연이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혼란스러웠다. 나한테는 집이 2개인데 그래도 괜찮아? 그 질문에 심장이 조여왔다. 괜찮아. 가족은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아이 머릿속에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이가 글을 다 쓰고 내게 보여주었다. 아이는 엄마에 대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그리고 아빠에 대해 썼다. 두 동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억지로 채우게 해서는 안 되는 공백이 있다. 그날 밤 선영이 내게 전화했다. 시간 괜찮아요? 선영이 물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외갓집 근처의 익숙한 찻집에서 만났다. 선영은 먼저 와 있었다.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연이가 이제 크고 있어요. 선영이 말했다. 질문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지 우리가 미리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선영은 나를 보았다. 눈빛이 진지했다. 아이에게 숨기고 싶지는 않지만 충격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얼버무리지 말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사실대로 말할게. 선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인에게 들었는데 유라 씨가 곧 다시 도시로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응, 나한테도 말했어. 그렇다면 선영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더 분명하게 행동해야 해요. 서연이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선영이 질투나 비난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며칠 후 유라가 돌아왔다. 그녀는 나를 원룸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두 아이는 외할머니가 봐주고 계셨다. 유라는 예전과 달라 보였다. 더 말랐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다시 일하려고요. 유라가 말했다.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할 거예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했어. 내가 대답했다. 유라는 나를 보았다. 오빠를 힘들게 하려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결혼해달라고 안 해요. 유라가 말했다. 그냥 약속만 지켜줘요. 아이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당신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실수로 태어난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해줘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약속할게.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랑도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요.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서연이 의사를 물어볼게.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유라가 옅게 미소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 댁에 갔다. 어머니는 작은 아이들의 옷을 개고 계셨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셨다. 유라가 돌아왔다며. 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어른들이 견딜 수 있는 만큼 아이들도 견딜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내 잘못을 아이들이 대신 짊어지게 하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모처럼 박히는 것 같았다. 주말에 나는 서연이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 벤치에 앉았을 때 나는 아이에게 천천히 돌려 말하지 않고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한테는 2명의 동생이 더 있어. 그 애들은 너랑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네 동생들이야. 서연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아빠는 동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니, 아빠는 너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서연이는 울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오랫동안 내게 기댔다.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노력해 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새로운 압박감을 뚜렷하게 느꼈다. 더 이상 말다툼이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에게 한 내 모든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사실을 말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나는 곧 서연이와 유라 그리고 이복 형제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만약 내가 계속 피한다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실수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만남이 조만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피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왜곡시킬 뿐이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나는 선영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서연이가 유라와 2 아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만. 선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녀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선영은 단 한 가지 질문만 했다. 이 일을 하는 게 당신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는 건 확실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선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내가 먼저 서연이와 이야기해 볼게요. 이틀 후 선영이 다시 전화했다. 서연이가 동의했어요. 선영이 말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만 만나고 나도 같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해했고 그것이 선영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양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조용한 정원이 있는 카페를 골랐다. 내가 도착했을 때 선영과 서연이는 이미 앉아 있었다. 서연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나를 보자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긴장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몇 분 후 유라가 도착했다. 그녀는 한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는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다. 유라는 선영을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유라가 작게 말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마치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유라는 몸을 숙여 유모차를 옆으로 옮기고 서연이를 보았다. 안녕. 유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2 동생의 엄마야. 서연이는 유라를 보고 잠든 2 아기를 보았다.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서연이의 손이 선영의 손을 더 꽉 쥐는 것을 보았다. 한참 후에 서연이가 아주 작게 물었다. 동생들은 나를 알아요? 유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너무 어려서.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조용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노력이었다.
선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누구도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어요.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유라는 두 아이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 몇 가지만 했다. 서연이는 듣다가 가끔 질문하기도 하고 그냥 바라보기도 했다.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일어서서 돌아갈 때 서연이가 갑자기 유라를 돌아보았다. 동생들 잘 돌봐주세요. 서연이가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 지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응, 잘 돌볼게. 고마워. 그 순간 심장이 찔리는 듯했다. 나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단지 내 아이가 어른의 실수 대신 치르고 있는 대가를 더 분명히 보았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는 조용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서연이가 말했다. 아빠, 나 동생들 미워하지 않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슬퍼. 서연이가 말을 이었다. 예전처럼 한 집에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차를 세우고 아이를 돌아보았다. 미안하다. 서연이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나이보다 더 진지했다. 이제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냥 제대로 하면 돼. 그 말은 마치 판결 같았다. 용서도 비난도 아니었다. 단지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소박한 요구였다. 며칠 후 유라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피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더 바라는 건 없어요. 나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감사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선영은 그 만남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선영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꼈다. 아마도 진실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고통도 그 날카로움을 조금 잃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나를 현관으로 부르셨다.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목소리가 낮았다. 남은 건 평생이다. 아무도 내게 점수를 매기지 않을 거야. 오직 내 자식들만이 너를 볼 뿐이다. 나는 눈앞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앞길이 길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나는 돌아서거나 피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다. 완전한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단지 언젠가 서연이가 어른이 되고 두 아이가 자랐을 때 그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빠는 잘못했지만 끝까지 책임을 졌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더 쉬워지지는 않았지만 더 명확해졌다. 나 자신을 보는 방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방식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처럼 하나하나의 일을 천천히 해나갔다. 어느 주말 아침, 서연이가 외갓집 근처 도서관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가는 길에 아이는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애쓰며 들었다. 만약 내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또다시 아이의 삶의 한 부분을 놓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서연이는 책을 읽었고 나는 맞은편에 앉아 책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정말 많이 컸다. 더 이상 안아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만의 생각과 슬픔, 기쁨이 있었고 내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이 있었다. 아빠, 서연이가 불렀다. 내가 크면 누구랑 살지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 누구랑 살고 싶은데?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선택하고 싶어. 나는 이해했다. 아이는 내가 아이의 집을 부수면서 빼앗아간 결정권을 원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말했다. 네가 충분히 크면 선택할 수 있어. 아빠는 존중할게. 서연이는 미소 지었다.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방금 작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미소였다. 그날 오후
나는 두 아이를 보러 갔다. 유라는 집에 없었고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봐주고 계셨다. 두 아이는 더 단단해졌고 큰 눈으로 나를 호기심 어리게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들을 차례로 안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분이었다. 피는 진했지만 감정은 시간이 필요했다. 외할머니는 나를 보며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 자네가 내 딸이랑 결혼 안 한 거 원망 안 해. 하지만 자네가 한 말은 기억하게. 내 딸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이 두 아이 자네가 부족하게 만들지는 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 댁에 들렀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나를 보시더니 바로 물으셨다. 오늘 피곤하지 않니? 아니요. 어머니는 그릇을 내려놓고 나를 보셨다. 너무 애쓰지 마라. 강하다는 게 혼자서 모든 걸 참는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앉아서 어머니께 서연이 이야기, 두 아이 이야기, 그리고 사소한 걱정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판단하지 않고 들으셨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느려도 괜찮다. 후퇴만 하지 않으면 돼. 그날 밤 선영이 서연이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다. 나는 아이 대신 답장했다. 아이는 잠들었어요. 선영이 답장을 보냈다. 도서관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나는 여러 번 읽었다.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선영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내려놓아야 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서연이가 수학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이는 슬퍼서 내게 말하지 못했다. 나는 선영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 나는 아이를 꾸짖거나 설교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와 함께 앉아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풀었다. 아빠는 수학 잘 못해.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옆에 앉아줄 수는 있어. 서연이는 나를 보고 옅게 웃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다. 완벽하길 바라지 마라. 그냥 곁에 있어 주어라. 유라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오가는 문자는 짧아졌고 아이들에게 집중되었다. 더 이상 무거운 말들은 없었다. 나는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경계선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 부모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가깝고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을 만큼 먼 거리. 비 오는 어느 날 밤 나는 부모님 댁 현관에 서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내 옆에 와서 서셨다. 요즘은 좀 어떠냐? 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겠지. 나는 눈앞의 어둠을 보았다. 나는 내 인생이 이제 깔끔한 결말을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용서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내가 아빠라는 두 글자에 걸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질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더 이해했다. 잔인함이란 누군가 나를 버릴 때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실수 후에 성장하도록 강요할 때, 더 이상 탓할 곳이 없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일이 더 쉬워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단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보지 않고 계속 나아갈 만큼의 인내심을 갖기를 바랄 뿐이었다. 모든 것이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이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아이는 평소처럼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 구석에 무릎을 감싸고 앉았다. 나는 아이의 눈이 방금 운 것처럼 붉은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나는 그것이 할 말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바로 캐묻지 않았다. 아이에게 우유 한 잔을 타서 옆에 놓아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서연이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친구가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내렸다. 친구가 아빠는 다른 사람이랑 아기를 낳았으니까 나쁜 사람이랬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무력하게 느껴졌다.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냥 창피했어요. 창피했다는 두 글자가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고통이 퍼져나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것은 내 고통이 아니라 아이의 고통이었고 나는 피할 권리가 없었다. 서연아, 내가 천천히 말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잘못했고 부정하지 않아. 서연이가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를 버리거나 자기 잘못을 피하는 그런 의미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빠는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 뭐라고 하든 받아들일 거야. 네가 진실을 아는 한. 서연이는 조용했다. 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빠를 변호할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아빠 때문에 창피해할 필요도 없어. 잘못은 어른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슬퍼요. 슬픈 게 맞아. 내가 대답했다. 아빠도 슬퍼.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면 시간이 대답해 줄 거야. 서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했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나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그날 밤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낮았다.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나는 침묵했다. 미안해.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선영이 말했다. 아이가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나는 선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 선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필요하면 내가 선생님과 이야기할게요. 고마워. 통화가 끝났다. 나는 오랫동안 앉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 사회의 시선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자발적으로 서연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나는 변명하거나 늘어놓지 않았다. 단 한 가지만 말했다. 서연이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저와 아이 엄마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학교를 나오며 등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라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진우 씨, 우리 집 쪽에서 서연이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로잡아 말해뒀어요. 어른들 일 때문에 아이들이 더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고마워. 유라가 한숨을 쉬었다.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느꼈다. 애정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연이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아이가 내게 물었다. 아빠, 나중에 내가 미움받을까? 나는 멈춰서서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니, 네가 착하게 살면 아무도 널 미워할 권리가 없어. 만약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착하게 살래.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실수를 통해 아이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서연이가 앞으로 마주할 시선들, 뒷이야기들, 편견들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아이를 평생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기댈 수 있도록 똑바로 서 있을 수는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깔끔한 결말이 아니라 사람이 평생 기억할 만큼 충분히 아픈 마무리가 될 것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부드러웠으며 운동장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이는 내 손을 잡았다. 작지만 단단한 손이었다. 교문 앞에 섰을 때 아이가 갑자기 멈췄다.
아빠, 서연이가 천천히 말했다. 오늘 친구들한테 말할 거야. 나는 멈칫했다. 무슨 말을? 우리 아빠가 잘못했다고. 서연이가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도망치지 않았다고. 우리 아빠는 여전히 내 아빠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내 손을 놓고 운동장으로 달려갔다. 나는 아이의 모습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 섞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때서야 나는 어떤 교훈은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야 하고 어른들은 그저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에 부모님 댁에 들렀다. 어머니는 나무를 다듬고 계셨고 아버지는 낡은 창문을 수리하고 계셨다. 그 평범한 일상이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서연이는 어떠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괜찮아요. 내가 대답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럼 됐다. 어른이 잘못했으면 어른이 짊어져야지. 아이들은 그저 착하게 살 수 있으면 돼. 저녁에 두 아이를 보러 갔다. 유라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늘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해서 좀 보챈다고만 했다. 나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며 유라가 아이를 재우는 것을 도왔다. 일이 끝나자 유라는 나를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약속도 원망도 없이 제자리에 놓인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다. 주말에 나와 선영은 서연이를 데리고 짧은 소풍을 갔다. 세 사람 각기 다른 거리를 유지했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선영은 말이 많지 않았고 가끔 서연이에게 모자를 쓰거나 물을 마시라고만 했다. 나는 선영을 보며 습관이 된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그 평온함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선영이 백미러로 나를 보았다. 당신 해냈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받아들여진 감사 인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지나온 여정을 생각했다. 나는 예전에 선영의 잔인함이 침묵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나는 가장 잔인한 것은 사람이 당신을 자신의 결과 앞에 스스로 서게 하고 도망칠 핑계를 주지 않을 때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또한 예전에 유라가 내 가정을 빼앗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그녀 역시 내가 만든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람은 바로 몇 년 전에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무엇보다 분명히 이해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아빠, 나 데리러 오는 거 잊지 마. 잊지 않을게. 내가 대답했다. 나는 차를 돌려 익숙한 길을 천천히 달렸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 나는 단지 오늘부터 누구도 내 잘못을 대신 짊어지게 하지 않고 똑바로 살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 나는 완전한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단지 매일이 지날수록 아빠라는 두 글자에 조금 더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서연이와 두 아이가 내게 결국 아빠는 무엇을 배웠어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빠는 끝까지 책임지는 법과 누구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단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관계들이 제자리를 찾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가벼워진다는 것이 아픔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종류의 아픔, 더 은근하고 깊으며 매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아픔일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나를 일찍 깨웠다. 아빠, 오늘 학급 활동 있는데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나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로 가는 길에 서연이는 뒷좌석에서 평소보다 조용했다. 걱정돼? 내가 물었다. 서연이가 작게 응이라고 했다. 오늘 반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뒷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아빠가 밖에 있을게.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아빠가 거기 있을 거야.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이의 등이 더 꼿꼿해진 것을 보았다. 나는 복도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모든 단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처음에는 떨리다가 점차 안정되는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서연이가 나왔을 때 아이의 눈은 약간 붉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다. 나 해냈어. 서연이가 말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아주 오랜만에 나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오후에 유라의 집에 들러 두 아이를 데리고 정기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 유라는 문 밖에 서서 여러 가지를 당부했다. 내가 한 아이를 안아들자 유라가 나를 오랫동안 보았다. 이제 안는 게 익숙해졌네요. 유라가 말했다. 나는 옅게 웃었다. 점점 배우는 거지.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계속 생각났다. 그렇다. 실수 후에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현실만이 대가를 통해 가르쳐 줄 뿐이다. 저녁에 부모님 댁에 가서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조용히 물으셨다. 오늘 서연이는 어땠니? 괜찮아요. 내가 대답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됐다. 우리 어른들이 견뎌야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야. 식사 후 아버지가 나를 현관으로 부르셨다. 저녁 바람은 시원했고 노란 불빛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그거 아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어떤 잘못은 한 번의 옳은 결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야 고칠 수 있는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목소리가 낮았다. 칭찬받기를 바라지 마라. 완전히 용서받기를 바라지도 마라. 그냥 더 이상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으면 된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이 길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돌아가기 전 나는 선영의 집에 들러 서연이를 데려왔다. 선영은 내게 아이의 가방을 건네며 익숙한 몇 마디를 당부했다. 서연이가 차에 타자 선영이 나를 불렀다. 박진우 씨. 선영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해해 주길 바라요. 나는 선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선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거면 충분해요.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빠, 오늘 나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어.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교훈을 너무 일찍 배우게 해서 미안하다.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배웠으니까. 그 말은 성장인 동시에 한 아이에게는 너무나 비싼 대가였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누워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나는 배신했고 탐욕스러웠으며 교묘하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숨길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결과였다. 나는 더 이상 선영의 냉정함을 탓하지 않았고 유라의 단호함을 탓하지 않았으며 인생을 탓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은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였다.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에서 진짜 잔인함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아내의 침묵도 내연녀의 요구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기 아이가 나이보다 일찍 커버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지울 수 없는 잘못도 있다. 단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서연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 나는 하루 휴가를 냈다. 졸업식이 성대에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내 존재가 어떤 꽃다발이나 축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운동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학부모들은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었다. 나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선영은 근처에 서 있었다. 단정한 모습,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서연이가 달려 나왔을 때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했다. 아이의 눈이 빛났다. 아빠! 아이는 달려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꽉 안았다. 그 순간 나는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선영이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서연이의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밖에서 보면 아마 아무도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균열이 있었는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은 아주 잘 알았다. 어떤 균열은 숨길 필요가 없다. 단지 그것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충분히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오후에 부모님 댁에 들렀다. 어머니는 작은 밥상을 준비해 두셨다. 서연이가 정말 다 컸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움과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네, 내가 대답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요. 아버지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나를 보셨다. 아이가 강한 게 아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침묵했다.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평생 말이 적었던 아버지의 아주 조심스러운 인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 주 주말, 나는 서연이를 데리고 두 아이를 보러 갔다. 유라가 문을 열었다.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첫날처럼 긴장하지 않았다. 두 아이는 집안에서 비틀거리며 뛰어다녔고 어설픈 발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서연이는 잠시 멈춰섰다. 나는 아이가 또다시 어색해할까봐 조금 걱정했다. 하지만 서연이는 몸을 숙여 한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 이름이 뭐야? 서연이가 물었다. 유라가 미소 지었다. 아직 정식 이름은 없는데 잘 웃어. 서연이가 따라 웃었다. 그럼 그냥 웃음이라고 부르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웃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목이 메었다. 완전한 행복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억지로 힘주지 않고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가 내게 말했다. 아빠 동생들 귀여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 서연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그거면 충분해. 내가 대답했다. 그 나이에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큰 노력이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꿈꾸지 않았다. 나는 단지 현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나는 규칙적으로 일했고 가능할 때마다 서연이를 데려다 주었고 약속대로 두 아이를 방문했고 매주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다.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공부하다가 내게 물었다. 아빠, 만약 예전에 아빠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달랐을까?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응, 달랐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돌아갈 수 없어. 서연이는 나를 보았다. 그럼 아빠는 후회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더 이상 후회하며 살지는 않아. 책임감으로 살아. 서연이는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대답들이 아이를 오랫동안 따라다닐 것이고 어쩌면 아이가 엄마가 될 때까지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선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몇 년간 고마웠어요. 그게 다였다. 나는 여러 번 읽고 나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어떤 감사는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무리하기 위해 존재했다. 유라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저 괜찮아요. 아이들도 괜찮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안도감은 내가 더 이상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내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나는 예전에 온화한 여자의 잔인함이 침묵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진짜 잔인함은 사람이 질투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복수하지도 않고 조용히 당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빼내어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결과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소리 지르며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냉철함으로 나를 아프게 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 모든 것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침묵이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인내하는 사람이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한순간의 이기심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바꾸지 마라. 그 대가는 바로 오지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깊이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며 피할 방법은 없다. 나에게는 완벽한 결말이 없었지만 계속 살아갈 만큼 충분히 명확한 삶이 있었다. 나는 완전한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 아빠는 잘못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각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단순히 불륜, 배신,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게는 책임, 인과응보, 그리고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이 치르는 진짜 대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수는 일어났을 때 침묵하기만 하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침묵은 잘못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 결과를 더 무고한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떠넘길 뿐입니다. 진우, 선영, 유라, 그리고 서연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내의 잔인함은 복수나 절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손을 놓아버림으로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남은 평생 동안 그 결과와 마주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남자는 가장 큰 상실이 아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의 눈에서 순수함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훈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유혹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를 만족시킨다면 내일 그 짐을 짊어질 사람은 누구인가? 가정이 무너질 때 어른들은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답 없는 질문들, 사회의 탐색적인 시선들, 그리고 부모가 남긴 상처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이 아내, 남편, 연인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정절은 단지 도덕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것은 잘못을 다음 세대까지 연장시킬 뿐입니다. 오직 용감하게 바로 서서 책임을 질 때 당신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